안녕하십니까. 세계 경제의 큰 그림을 짚어보는 주간 전망대 한성환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에 작년 경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7.7%, 물가 상승률 2.6%였습니다. 이런 중국의 경제 실적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이제 고도 성장기를 마무리하고 중성장기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또 반면에 7.7%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선방을 한 것이다. 그 정도 성적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 실적이 어떤 것이든 간에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이 올해 내내 개혁을 진행할 것이고, 또 동시에 부동산 버블이나 금융시장의 그림자 금융 같은 것과도 대처를 해 나가야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경제 올 한해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지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경제 지표가 발표됐어요. 성장률 7.7%, 그다음에 물가 2.6%. 이게 그 호경기가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중국의 통계 지표만 놓고 봤을 경우에 시진핑과 리커창 체제 그 첫해 성적표는 B+를 주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GDP 성장률을 보면은 2년 연속 7%대 성장이지만 잠재 성장률을 상회할 정도로 안정이 돼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물가는 목표치인 3.5%보다 낮은 2.6%를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중국은 뜨겁지도 않고 그리고 차갑지 않은 골디락스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 중국의 그 GDP 성장률을 분기별로 봤을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악화되는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정풍 운동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개혁 작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투자라든지 소비나 생산이 뚜렷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그 목요일 날 발표됐던 중국의 1월 달 HSBC 그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인 50선을 하회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제조업 생산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현상이 앞으로 중국의 개혁 작업뿐만 아니라 금리 상승,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버블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좀 어려운 국면에 좀 빠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중국도 수출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이 저 성장을 어느 정도 끌고 가려면 내수가 좋아야 되는데, 내수라고 하면 이제 소비하고 투자. 이 소비하고 투자는 중국은 올해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펀더멘탈은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노동력 감소가 그렇게 뚜렷하지도 않고 있고요. 또 자본 스톡의 변화도 없습니다. 또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임금 상승이 연간 20%씩 꾸준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나라 가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지역인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비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그 신규 산업들이 좀 부흥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라든지 핸드폰 관련 기업들, 게임 관련 기업들은 지금 특수를 만끽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주목하셔야 될 점은 중국이 앞으로 지난 30년간 경제 정책의 운영 방안은 공평과 성장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은 효율과 그리고 앞으로 그 이거와 관련돼서 분배를 중심으로 한 성장을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전면적인 개혁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투자는 자연스럽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의 투자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부패 문제라든지 양극화 문제를 초래시켰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환경 규제도 강화시키면서 이거를 좀 안정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환경이나 서비스 산업을 육성을 본격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천문학적인데요. 당장 올해 포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무려 17조 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한 그 철도 산업을 육성을 시켜서 각 도시별로 연결시키는 점선면 전략 쓰는데 170조 원에 들어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베이징의 당서기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아침에 하늘만
보고 있다 그러는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의 그 PM2.5와 같은 미세먼지가 스모그와 합성이 돼서 아무래도 중국 전역에 그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때문에 환경 오염 방지와 관련해서 580조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흐름은 앞으로 중국은 기존의 투자 방식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방식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고 직접 진출을 통해서 일상생활용품과 관련된 내구재 산업과 관련된 산업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럼 어쨌든 그 중국의 펀더멘탈은 지금 양호한 상태고 거기다가 지금 중국의 경제 체질을 개혁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 중국이 이제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 쪽이나 이런 쪽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좀 부실한 부분이 확실하게 하나 있잖아요. 부동산 부분인 것 같은데 부동산 버블은 지금 어떤 상태로 가고 있나요? 가장 그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 창장그룹의 리카싱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아시아 최고 부자인데요. 자산 규모만 300억 달러 정도에 달한다 그럽니다. 네. 근데 이들 가족이 지금 현재 홍콩뿐만 아니라 베이징이라든지 서부 지역에 있는 그 부동산들을 일시에 다 매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의 상상 가능 인구들이 이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버블이 좀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상업용 건물만 하더라도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일에 한 동꼴로 지금 들어서게 됩니다. 네. 앞으로 5년 뒤에는 800동의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상업용 건물의 4배에 달하는 규모가 됩니다. 거기도 그럼 마철루의 저주가 되나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400만 그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후계자에게 넘기는 그 전개를 해야 되는데 네. 중국의 후계자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 산업에 관심이 많지 제조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들이 이탈했을 경우에 실제 상업용 건물들이 위축당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중국과 관련해서 부동산 버블은 또 주택 부분이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중국 안에서 현재 그 공실률이라 하는 아파트를 지어놓고 6개월 동안 전기를 쓰지 않는 그러니까 두꺼비 집을 내린 집이 무려 6,540만 채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주택의 30%가 공실률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업용 건물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60%가 공실률이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특히 주택 부분은 개인들이 그 일반적으로 베이징을 기준으로 해서 오한선 지역의 시가총액이 아파트 시가총액은요. 네. 무려 3,500조 원 정도 됩니다. GDP의 40%가 넘는데요. 네. 문제는 세계 은행이 기준으로 하는 버블의 기준은 세대 엘리트 그 가정의 한 세대 그 급여를 3배 정도 되는 수준이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만약에 버블이 터진다 그러면 무려 2,800조 원. 그러니까 베이징에서만 중국 GDP의 30% 가까이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일본 사례를 보면은 일본의 버블이 터졌던 90년 이후에 2012년까지 주가는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부동산은 10분의 1 토막 났고요. 또한 그 예술품 같은 경우는 5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의 그 재테크가 부동산이라든지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식시장과 관련된 쪽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런 그 버블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자산 디플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주는 충격도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게 클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상업용이 먼저 터져요? 아니면 주거용이 먼저 터져요? 아무래도 상업용 부분이 먼저 터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특히 이제 앞으로 중소 그 도시들 중국은 650개 도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3, 4선 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부동산 개발이 상당히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수요가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 때문에 당분간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500개 도시의 종합전산망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몇 채를 갖고 있는지가 밝혀지면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제 대출과 관련된 규제가 앞으로 상당 부분 강력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그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재미있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광저우 지역의 일반 경찰서의 그 국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파트가 무려 그런 사람들이 평균 100채 이상을 갖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사도 뭐 몇 채를 사는 게 아니라 동을 한 동을 통으로 사버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물화됐을 경우에는 네. 상당 부분 내구재 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소비도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 네. 자, 이제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같이 엮여 돌아가는 게 이제 금융이란 말이죠. 특히나 중국의 그림자 금융 쪽이 될 텐데. 그 뭐 최근에 그 기사 나온 거를 보면 그 공상은행이 판매한 투자 신탁을 그 산시천푸인가 하는 그 탄광 회사에 투자를 했던 게 전부 다 날라가서 원금을 못 돌려주겠다. 이제 이게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는 투자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알게 해주겠다라는 게 공상은행의 입장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거를 하기 시작하면 요거 한 건이야 뭐 30억 위안인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큰 게 아니라고 해도 이것이 다른 금융에 다 영향을 미쳐가면서 금융 시스템마저도 붕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요즘 그거는 어떤 상태를 갖고 있나요? 네, 그림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안에서도 GDP의 근 70%까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되면 완전 미스터리더라고요. 예, 그러면 한 7천조 정도가 되는 돈들이 그림자 금융 정부 통제 밖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금전 신탁도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되다가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네, 중국의 이런 신탁 상품들이 정부 규제를 받지 않고 또 이런 상품들의 그 대부분은 또 우리나라 그 기업이라든지 은행단들이 위에나 예금 그 양도성을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보통 1조 한 2천억 원씩 매달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자금이 공상은행이라든지 건설은행 뭐 그리고 중국을 대표로 하는 중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선 지급 보증을 해줄 거로 예상하고 우리가 CD를 사줬던 거죠. 근데 이 CD 자체가 중국에서는 다른 그 신탁 회사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대부분 뭐 석탄 회사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그 상춘의 땅이라고 하는 윈난의 그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그 하이난도의 그 휴양지 같은 데다가 건설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중국의 실제 그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됐을 경우에는 그 자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신탁회사뿐만 아니라 판매했던 회사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특히 올해는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에 따라서 해외 한머니들이 다시 미국으로 좀 환류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5년간 중국에 들어왔던 한머니들이 무려 5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5천억 달러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이 다시 미국이라든지 해외로 다시 나가게 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미스매칭 문제로 인해서 실제 그 자금난에 봉착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 충격이 줄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전체 가계 자산의 65%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10% 하락하면요. 소비나 생산은 시차를 두고서 3에서 4%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투자는 5%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성장률의 그 곱하기 2 정도 되는 게 자동차 판매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내구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요. 화학 그 원자재라든지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그 중후장대한 산업들이 앞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그 불보듯이 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망가지면 우리 경제도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근데 중국 경제가 이제 금융 사이드나 부동산 사이드에서 뭐가 붕괴가 나올 수 있느냐가 결국 관건인데, 말씀하신 걸로는 지금 터지면 얼마나 터진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터질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지금 보세요? 네, 중국 정부는 부동산 버블이라든지 외부 충격에 따라서 중국이 크게 변동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펀더멘털이 좋다. 이런 맷집이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외환 보유고가 3조 5천억 달러 정도 된다. 두 번째로는 은행권의 그 저축률을 보더라도 50%가 넘는다. 그리고 국유 기업들의 자산이 알짜 자산들을 갖고 있는데 GDP의 그 60에서 70%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만 팔아도 외부 충격이 강하다고 그러는데요. 실제 중국 안에 가보면은 이런 그 흐름이 전혀 상반되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 채권과 관련해서 은행가들이 갖고 있는
그 부에 부실 채권이 상당 부분 지금 쌓여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국이 의도적으로 부실 채권들을 낮게 평가해줬다는 점. 그리고 지방 정부가 새로운 신용 도시화라든지 엄청난 그 자산에 투자하면서 이 부분들을 중앙 정부에 의도적으로 축소해 발표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왜곡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에 대한 혼란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갑작스럽게 자산 버블이 터졌을 경우에 나타나는 실물 경기 위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확률상 봤을 경우에 전면적으로 터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안에서 그 버블이 터졌던 원주시라든지 다른 내몽고의 그 주요 도시들을 봤을 경우에 중국의 버블은 지방 정부의 부실 채권이 많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금 터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자산 관리와 관련해서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뱅크런 문제, 그 중소 은행단들의 그 부도도 일부 이제 1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그 버블이 어디는 부실한 데는 터지고 건전한 데는 안 터질 것 같아도 한 곳에서 터지면 전염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 전체로 터지게 될 가능성도 전염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는 할 수 없는 건데 그다음에 중국 정부에서 뭔가 대책은 세우고 있지 않겠어요? 이게 터져서 만약에 중국이 옛날에 그 일본 90년대 일본처럼 돼버리면 그건 중국도 문제고 전 세계가 다 문제인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그냥 손 놓고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금 현재 그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뭐 부동산세를 이제 중국 전역에 좀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그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해서 엄격한 대출 규제를 좀 적용하는 정책. 이것뿐만 아니라 그림자 금융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은행들의 그 부의 장부와 관련해서 이제 정리하라고 지금 지시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권이 이런 그 그림자 금융과 관련된 보증을 할 수 없게끔 하고 있고요. 특히 그 그림자 금융의 프레임 매각을 하고 있는 투자 신탁 회사들을 이제 본연의 업무인 자산 관리 업무 쪽에만 한정된 업무를 하라고 중국 정부가 이제 지시가 떨어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 정부의 부실 채권 문제가 장기 그 30년 동안 누적돼 왔던 거고요. 또 이 부분들이 숨겨져 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부실 채권과 관련해서 은행권이 상대적으로 그 낮게 평가했던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실 채권이 실제 어디다 써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까지 해결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시간이 걸려서도 해결만 좀 되지면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대책들이 오히려 그 부작용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이게 경착륙으로 가버리면 이제 더 골치 아픈 건데 경착륙으로 가지는 않겠죠? 네, 아무래도 중국은 외부 충격이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재정 구조가 선진국 OECD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좀 그 부채 비율이 좀 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재정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소비 부양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장치 안들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그 버블 붕괴로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중국 그 펀더멘털을 좀 봤고 경기 측면은 다 짚어봤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좀 불안한 면이 있고 양쪽을 다 봤단 말이죠. 이렇게 본 상태에서 작년의 경기가 이제 골디락스라 그러셨는데 올해 경제는 어떻게 보세요? 올해도 작년 정도 성장률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7.7%로 예상을 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7% 초반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공식적으로 저는 밝히는 건 한 7.4%라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7.5%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7% 초반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그 중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5대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퇴출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산이나 소비는 그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그러면 세계 경제랑은 거꾸로 가는 거네요. 세계 경제는 좀 하반기로 갈수록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출이 회복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중국도 위해나 절상이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지를 않고 있고요. 올해도 정풍 운동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터질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특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국의 소비나 투자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럼 어쨌든 경기의 모양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면?
뭐 완만한 그 유자형보다는 네. 나이키형에 가까운 그런 그 완만한 성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이키형이면 U자보다 더 나쁜 건가요? 그렇죠. U자형보다는 낮고 L자형에 가까운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그 중국의 새로운 그 변화 조짐이 우리한테 물실 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다려서 준비하면은 중국의 새로운 그 대체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끄는 부분에 우리도 좀 투자할 수 있고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올해는 좀 연구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찬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조영찬 소장님 모시고 중국 경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중국 경제가 작년 한 해 실물 부문은 예상외로 선방을 해서 저물가의 고성장, 골디락스를 달성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그 반면에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 시장은 아무래도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는 중국의 개혁 작업이 지속됨에 따라서 내수 쪽이 좀 좋아지고 이런 그 구조적인 변화를 겪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도 잘 대응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